강원도 최전방 부대의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막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신병 김하늘이 다른 동기들과 함께 불이 나게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는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야, 김하늘, 어디 정신 팔고 있냐? 병장 오철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이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세수나 제대로 하고 와. 세면을 마치고 돌아온 하늘을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시련이었어요. 김하늘, 너 어제 내무반 청소 제대로 했냐? 상병 이민수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죠. 네, 했습니다. 하늘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했다고. 그럼 이게 뭐냐? 이민수가 침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먼지가 조금 보였어요. 하늘이 다가가서 보니 정말 미세한 먼지였지만 선임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었죠. 다시 해. 네. 아침 식사 시간, 하늘은 급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부대 식당의 소음 속에서 동기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 하늘아, 너 괜찮냐? 동기 박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하늘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죠. 선임들이 너만 유독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동기 최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적응하는 과정이겠지 뭐. 식사를 마치고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하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군대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명백히 표적이 된 것 같았어요.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중대장 박상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행군 훈련이다. 완전군장으로 15km. 병사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하늘도 마음이 무거워졌죠. 김하늘. 갑자기 박상무가 하늘을 불렀어요. 네. 너 오늘 면회 신청서 냈다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가족이 온다는 거냐? 네. 그럼 오늘 훈련 빠지고 싶어 하겠군. 박상무의 말에 하늘이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훈련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겠다고.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박상무가 오철민을 불렀어요. 오병장. 네. 김하늘 오늘 특별 관리해라. 알겠습니다. 오철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은 그 미소가 전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행군이 시작되자 하늘의 고난도 시작됐습니다. 김하늘 뭐하냐? 빨리 안 와. 오철민이 계속 그를 재촉했어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는 게 힘들었지만 뒤처질 수는 없었죠. 병장님,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됩니까? 동기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너도 김하늘처럼 특별관리 받고 싶냐? 오철민의 차가운 대답에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5km 지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하늘이 물통을 꺼내려는데 오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야, 김하늘, 물 마시지 마라. 네. 면회 와서 좋다고 물이나 처먹고 있으면 되겠냐? 다른 병사들은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하늘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목이 말랐지만 참아야 했죠. 동기들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행군을 재개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늘의 발에 이상이 생겼어요. 군화가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아 물집이 잡히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하늘, 왜 절뚝거려? 오철민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제대로 걸어. 하늘이 억지로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유지하려 했지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10km 지점에서 하늘의 군화에서 피가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발가락 끝 물집이 터진 거였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하늘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막사에 들어갔습니다. 군화를 벗자 양말이 피로 젖어 있었어요. 발가락 2개의 발톱이 거의 빠져가고 있었죠. 세면장에서 발을 씻으려는데 오철민이 나타났어요. 야, 김하늘 뭐하냐? 발 씻고 있습니다. 발을 왜 씻어? 더러워졌냐? 오철민이 하늘의 발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게 뭐야? 피가 나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군인이라고 하나?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면회 온다며. 네. 이런 꼴로 면회 갈 거야. 부모님이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늘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면회 가서 뭐라고 할 건데. 오철민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부대 생활 힘들다고 할 거야. 아닙니다. 하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다는 거야? 잘 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죠. 잘 지낸다고. 이 꼴로. 오철민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부모님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 그날 밤 하늘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면회를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집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어머니라고 했는데 정확히 누가 오는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새벽이 되자 하늘은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 곳곳에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훈련 중에 생긴 상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운 위치와 모양이었죠. 눈밑이 약간 붓고 입술 끝이 찢어져 있었어요. 아침 점호 시간 중대장 박상무가 하늘을 다시 불렀습니다. 김하늘, 오늘 면회 맞지? 네. 복장 제대로 갖추고 가라. 부대 이미지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점호가 끝난 후 오철민이 하늘에게 다가왔어요. 야, 면회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 하늘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생활관 청소 다시 해. 어제 제대로 안 했잖아.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청소를 다시 하라니 하늘은 당황했어요. 병장님, 면회 시간이. 면회가 뭐가 급해? 청소부터 제대로 하고 가라. 어쩔 수 없이 하늘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면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서둘러 청소를 마치고 면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의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지만 가릴 방법이 없었어요. 드디어 면회소로 향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늘은 군화를 신으면서 발가락의 아픔을 느꼈어요. 어젯밤 치료를 했지만 걸을 때마다 신발 안에서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면회소 복도를 걸으며 하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누가 와 계실지도 모르겠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도 되는지 걱정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부 한 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하늘인가? 네. 면회 온 분이 계신다. 들어가 봐라. 간부의 표정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면회소 문 앞에서 하늘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안쪽이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어머니나 친척의 모습 대신 낯선 중년 남성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바로 장도연이었지만 하늘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면회소 문이 닫히자 하늘과 장도연만 남겨졌습니다. 장도연은 하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눈밑 멍자국, 찢어진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초췌한 표정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앉아보렴. 장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자 장도연은 더 자세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군복은 깨끗했지만 얼굴 곳곳의 상처는 숨길 수 없었죠. 혹시 누구세요? 저희 어머니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어머니 부탁으로 왔다. 나는 내 아버지 친구야. 하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버지 친구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이유는 없었죠. 아, 그러세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 장도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하늘이 당황했습니다. 아, 이건 훈련 중에. 훈련 중에 어떻게? 장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격투기 훈련할 때 실수로 다쳤습니다. 하늘이 얼버무렸지만 장도연은 속지 않았어요. 그는 오랜 군 생활로 이런 상처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면회소 문이 열리고 간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2부대 소대장 김정훈입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장도연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훈이 하늘 옆에 앉았습니다. 저희 김하늘이가 어떠세요? 정말 모범적인 병사입니다. 그는 계속 웃으며 말했지만 장도연은 그 웃음이 부자연스럽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가요? 장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상처가 좀 있네요. 아, 그건 훈련 중에 생긴 겁니다. 김정훈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요즘 실전 훈련을 강화하고 있어서요. 하늘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장도연은 그 모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훈련 부상이라면 이렇게 위축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실전 훈련이라면 어떤 훈련인가요? 장도연이 물었습니다. 김정훈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그냥 일반적인 격투 훈련입니다. 일반적인 격투 훈련으로 입술이 찢어지나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김정훈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군대라는 게 워낙 거친 곳이라. 거칠다고 해서 병사가 이렇게 상처를 입어야 하나요? 장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늘이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 훈련 중에 다쳤어요. 그는 장도연을 말리려 했지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죠. 왜 이렇게 급하게 감싸려 하는 걸까요? 장도연이 하늘의 손을 살펴봤어요. 손등에도 여러 상처가 있었습니다. 손도 많이 다쳤네. 네, 그냥. 하늘이 손을 재빨리 감췄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늘아, 발은 괜찮냐? 장도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발 얘기를 하는 거죠? 발이요. 응, 걸을 때 좀 이상하더라. 김정훈이 당황했습니다. 발이 왜 이상하다는 거죠? 장도연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겠냐? 하늘이 망설였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면 절뚝거리는 게 바로 들통날 텐데요. 괜찮습니다. 앉아 있겠습니다. 하늘이 사양했지만 장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한번 보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발가락의 상처가 군화에 쓸려서 아팠거든요.
장도연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발이 많이 아프구나. 장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도 훈련 중에 다친 건가요? 김정훈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네, 그럼요. 행군 훈련을 하다 보면 행군으로 발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다쳐요. 장도연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좀 과하게 훈련한 것 같은데. 김정훈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하늘이 급히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워낙 훈련을 빡세게 해서 빡세게 한다고 이렇게 될 일인가. 장도연이 반문했어요. 면회소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도연은 하늘의 군화를 자세히 봤어요. 앞쪽 부분에 뭔가 어두운 얼룩이 보였습니다. 그게 마른 피라는 걸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군화에 뭐가 묻었네. 장도연이 지적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을 봤어요. 정말로 군화 앞부분이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훈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냥 훈련장 흙이겠죠. 흙 색깔이 저렇게 검붉나요? 장도연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서워졌어요. 하늘아, 정말 괜찮냐? 아저씨한테 솔직히 말해봐. 장도연이 다정하게 물었지만 하늘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괜찮다니까요. 하늘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장도연은 분명히 봤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장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와서 고마웠다. 어머니께 안부 전하마.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나가기 전에 김정훈에게 말했어요. 우리 하늘이 잘 부탁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김정훈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면회소를 나온 장도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특히 군화에 묻은 그 핏자국은 절대 훈련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주차장으로 향하며 장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부대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분명히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장도연은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초췌한 모습과 군화에 묻은 핏자국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장도연은 평상복을 입고 호텔을 나섰어요. 부대 주변을 정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단장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일반인으로 위장한 채 부대 담장 근처까지 다가갔어요. 부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그곳에 앉아 부대를 관찰했어요. 아침 점호 시간이 되자 병사들이 훈련장으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저씨, 뭐 드릴까요?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장도연이 대답하며 계속 부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 저기 부대 구경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저기서 복무하고 있어서요. 장도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요즘 그 부대 소문이 안 좋던데.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장도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글쎄, 밤에 이상한 소리가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소리라면요. 소리 지르는 소리요. 밤늦게. 장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요즘 들어 부쩍 심해졌어요. 우리 집이 담장 바로 옆이거든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언제쯤 그런 소리가 나나요? 보통 소등 시간 이후에요. 11시 넘어서. 장도연이 메모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도 들을 수 있겠네요.
오전 내내 장도연은 부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부대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평범한 훈련 소리 사이에 이상한 비명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장도연은 부대 후문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보급품 창고가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나올 때는 짐이 줄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장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보급 트럭이 물건을 넣고 들어갔는데 더 적은 양으로 나온다는 건 내부에서 빼돌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해가 지자 장도연은 식당 아주머니가 말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부대 담장 바로 옆 주택가였어요. 그는 어둠 속에 숨어서 부대 내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소등 시간이 되자 부대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연이 귀를 기울여 보니 생활관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일어나, 이 자식들아.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여러 명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무언가를 던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엎드려 뻗쳐. 빨리 안 해. 계속해서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도연은 그 소리가 정상적인 야간 점호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11시 30분경 한 생활관에서 특히 큰 소리가 났습니다. 김하늘, 너 뭐하냐? 하늘이라는 이름을 들은 장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바로 어제 면회를 간 그 청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곧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그를 때리고 있는 거였어요. 장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자신이 은혜를 입은 청년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개입하면 신분이 탄로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야, 김하늘. 내가 뭔데 면회까지 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면회 와서 좋다고 설쳤지. 아닙니다. 설치지 않았습니다. 설치지 않았다고. 그럼 왜 면회 온 사람이 간부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냐? 장도연이 놀랐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질문들이 하늘에게 화가 돌아간 거였어요. 병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늘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럼 벌을 받아야지. 이어서 또다시 때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장도연은 담장을 넘을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오히려 하늘이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대신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기록해 두기로 했어요. 1시간 넘게 계속된 가혹행위가 끝나자 부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도연은 주변을 더 돌아보기로 했어요. 후문 쪽 창고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창고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얼마나 빼돌렸어? 쌀 20포대, 부식 박스로 10개 정도. 좋아, 내일 처리하자. 장도연이 창문 틈으로 살펴보니 간부 2명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어제 면회소에서 봤던 김정훈이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높은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김 소대장, 요즘 신병들 관리는 어때? 계급장이 높은 사람이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특히 김하늘 같은 애들은 확실히 길들여놨습니다. 김정훈이 대답했습니다. 길들였다고. 네, 면회 와서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에 장도연의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어제 면회 온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뭐가? 너무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은 그냥 안부만 묻는데 혹시 뭔가 눈치챘을까? 글쎄요. 그래도 김하늘이가 잘 막았으니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장도연은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되자 창고의 불빛도 꺼졌습니다. 장도연은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한 장도연은 바로 메모를 시작했어요. 오늘 목격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야간 가혹행위, 보급품 빼돌리기, 간부들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이제 증거를 확보해야겠군. 장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목격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도연은 다시 부대 근처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준비해 왔습니다. 보급품 빼돌리는 현장을 찍을 생각이었거든요. 오전 10시경 예상대로 트럭이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도연은 숨어서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것까지는 정상이었지만 30분 후 일부를 다시 실어 나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다. 장도연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사진까지 찍었으니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 장도연은 부대 정문 근처 언덕에서 망원경으로 훈련장을 관찰했습니다. 신병들이 뛰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 하늘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늘은 다른 병사들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발을 다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옆에서 간부 한 명이 계속 그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그 간부의 환한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넘어졌어요. 발을 잘못 디딘 모양이었습니다. 간부가 달려가서 뭔가 소리를 지르더니 하늘을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하늘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키 큰 병장 하나가 나타났어요. 망원경으로 보니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오철민이었죠. 그는 하늘에게 다가가서 뭔가 말을 했습니다. 오철민이 하늘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게 보였어요. 하늘이 뒤로 밀려났지만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그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저 자식이 주동자군. 장도연이 오철민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오만함과 폭력성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부대 내 가혹행위의 핵심 인물일 거였습니다. 오철민이 신병들을 한 곳에 집합시켰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하늘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뭘 하려는 거냐? 장도연이 망원경을 조정해서 더 자세히 봤습니다. 오철민이 하늘 앞에 서서 뭔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신병들의 표정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철민이 하늘의 뺨을 때렸어요. 저 자식이. 장도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아야 했어요. 지금 뛰어들어가면 모든 계획이 망가질 테니까요. 오철민이 하늘을 밀쳐서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차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다행히 간부가 말려서 실제로 차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긴 내 왕국이다. 오철민이 신병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비록 멀리 있어서 정확한 말은 안 들렸지만 그의 몸짓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니들 따위는 개미야. 오철민이 계속해서 신병들을 겁박하고 있었어요. 신병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왕 앞에 선 신하들 같았어요. 장도연은 그 장면을 절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오만한 병장이 신병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특히 하늘에 대한 그의 괴롭힘은 도를 넘어선 수준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부대로 돌아가는 것을 본 장도연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어요. 이제 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 때 장도연은 다시 부대 근처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부대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자유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몇몇 신병들만 따로 불려 나오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뭘 시키려는 거냐? 장도연이 지켜봤어요. 그 신병들이 창고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강제 노역을 시키려는 모양이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신병들이 창고에서 나왔어요.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은 특히 힘들어 보였어요. 걸음걸이가 더욱 불안정해져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장도연이 결심했습니다. 이틀간의 관찰로 이 부대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했어요. 가혹행위, 물자 빼돌리기, 강제 노역까지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간 장도연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강호야, 나다. 상대방은 감찰관 이강호였습니다. 도연이 형, 무슨 일이야? 긴급한 일이 생겼다.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나?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장도연이 만날 장소를 정했어요. 그리고 강호야. 응. 헌병대도 준비해둬. 이강호가 놀랐습니다. 헌병대까지. 무슨 일인데? 내일 자세히 설명하겠다. 아주 심각한 문제야. 장도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알겠어. 준비해둘게. 전화를 끊은 장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부대의 불빛이 보였어요. 이제 끝장을 보자.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도연은 일찍 일어나 이강호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오늘은 모든 걸 털어놓고 작전을 짤 예정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강호가 도착했어요. 형,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앉아봐. 긴 이야기다. 장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도연은 지난 이틀간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늘과의 면회, 부대 근처에서의 관찰, 목격한 가혹행위와 비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강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정말이야.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내가 직접 본 거야. 사진도 찍었고. 장도연이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형, 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이강호가 궁금해했어요. 장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가 내게 큰 은혜를 준 가족이야. 이강호가 놀랐습니다. 은혜라고. 오래전 일이다.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이 문제 해결이 급선무야. 장도연이 화제를 돌렸어요. 알겠어. 헌병대는 언제 동원할 거야? 내일 새벽이면 될 것 같다. 장도연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사단장 신분으로 정식 방문하는 거야. 깜짝 사단 감찰이구나. 이강호가 이해했어요. 그럼 오늘 밤에 마지막 증거 수집을 하고 내일 바로 실행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장도연이 사단장으로 갑작스럽게 방문하면 부대 전체가 긴장할 거고 그때 이강호가 이끄는 감찰팀과 헌병대가 동시에 투입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장도연은 마지막 증거 수집을 위해 다시 부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강호도 함께였어요. 둘은 어둠을 이용해 부대 담장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저기서 소리가 나고 있어. 이강호가 귀를 기울였어요.
생활관에서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김하늘, 일어나라. 오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하냐, 빨리 안 일어나고. 이어서 뭔가를 던지는 소리와 함께 하늘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장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신이 은혜를 입은 청년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내일 모든 걸 해결할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 놈을 위한 시간이다. 오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제 면회 와서 좋았지. 죄송합니다. 하늘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해. 오철민이 화를 냈어요. 면회 온 놈이 간부들한테 이것저것 캐묻는 게 죄송하냐. 그는 하늘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강호가 장도연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형, 참아. 내일이면 다 해결돼. 장도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듣기가 힘들다. 1시간 넘게 지속된 괴롭힘이 끝나자 두 사람은 창고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간부들이 또 뭔가 모의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창문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 중대장 박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대대장 나온다던데. 네,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훈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박상무가 불안해했어요. 설마요. 어제 면회 온 사람도 그냥 친척이었고요. 김정훈이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즘 위에서 부대 점검을 자주 하고 있거든. 박상무가 걱정했어요. 창고 정리 확실히 해도. 네, 알겠습니다. 장도연과 이강호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내일 대대장이 온다는 정보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었어요. 대대장이 와 있을 때 사단장까지 나타나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형, 계획 수정해야겠어. 이강호가 속삭였습니다. 응. 대대장이 있을 때 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장도연이 동의했어요. 새벽 2시가 되자 창고의 불빛도 꺼졌습니다. 두 사람은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철수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최종 작전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갑작스럽게 방문한다. 장도연이 정리했어요. 헌병대는 11시에 투입, 감찰팀은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모든 준비 완료했어. 호텔에 도착한 장도연은 바로 사단장 군복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사단장으로서 이 부조리를 척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 장도연은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곧 해가 뜰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론 하늘을 구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론 군대 내부의 이런 부패상을 직면해야 한다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오전 8시 장도연은 정식 사단장 군복을 착용했습니다. 별 2개가 빛나는 계급장, 각종 수훈 훈장들이 달린 모습은 위압적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에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강인한 군 지휘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비 끝났나? 네, 헌병대도 대기 중입니다. 그럼 출발하자. 장도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사단장 전용 차량이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이 차에 오르자 기사가 인사했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257부대로. 장도연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자 장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곧 도착할 부대에서는
아무도 자신이 온다는 걸 모르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처럼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겠죠. 부대가 가까워지자 장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거였습니다. 하늘의 고통도, 다른 병사들의 괴로움도, 그리고 이 부대의 모든 부조리도 오늘로 끝날 예정이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사단장 전용 차량이 257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병이 차량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별 2개 마크가 달린 차량을 본 순간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거죠. 장도연이 차에서 내리자 경비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단장님이십니까? 그렇다. 장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위험이 있었어요. 대대장은 어디 있나? 네, 지금 대대본부에 계십니다. 경비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안내해라. 장도연이 명령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병사들이 급히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단장이 예고 없이 왔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진 거였습니다. 평상시 느슨했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대대본부 앞에 도착하자 대대장 이철수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사단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갑작스럽게 와서 미안하다. 부대 상황을 점검하러 왔다. 장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 네. 그런데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이철수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점검이 안 되지 않겠나? 장도연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이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전 간부를 대대본부로 집합시켜라. 10분 후 대대본부 회의실에 모든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중대장 박상무, 소대장 김정훈을 비롯해 모든 지휘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장도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간부들이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앉아라. 장도연이 자리에 앉으며 간부들을 쭉 훑어봤어요. 부대 운영이 어떤가? 장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대장 이철수가 나서려 했어요. 잠깐. 장도연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중대장부터 들어보자. 장도연의 시선이 박상무에게 향했어요. 박상무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네, 중대장 박상무입니다. 중대 병사들 상태는 어떤가? 네, 모두 건강하고 사기도 충천합니다. 박상무가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그런가? 장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강호가 헌병대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감찰관 이강호입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감찰관까지. 대대장 이철수가 당황했어요. 네, 특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강호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상무 중대장. 장도연이 박상무를 불렀어요. 네. 어젯밤 생활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박상무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젯밤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박상무가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없었나? 장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이강호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어젯밤 담장 너머에서 녹음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하늘, 일어나라. 뭐하냐, 빨리 안 일어나고. 오철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이게 뭔가? 장도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상무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희가 뭐? 장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훈련 중에. 훈련이 밤 11시에 하나. 이강호가 사진들을 꺼내서 테이블에 늘어놓았어요.
보급품을 빼돌리는 사진, 강제 노역시키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간부들이 그 사진들을 보며 경악했어요. 김정훈 소대장. 장도연이 김정훈을 불렀어요. 네. 어제 면회소에서 나와 면담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나? 훈련 중 부상이라고 했습니다. 김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훈련 중 부상이라고. 장도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김하늘을 데려와 봐라. 헌병대원이 나가서 하늘을 데려왔어요. 하늘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하늘은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김하늘. 장도연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네. 어제 면회 왔던 분을 기억하나? 네, 기억합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다. 장도연이 말하자 하늘의 눈이 커졌어요. 네. 내가 사단장이다. 하늘이 깜짝 놀라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편하게 해라.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라. 장도연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얼굴에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봐라. 하늘이 간부들을 쳐다봤습니다. 걱정 마라.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장도연이 격려했어요. 하늘이 깊은 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선임들이 때려서 생겼습니다. 회의실이 싱숭싱숭해졌어요. 간부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때렸나? 병장 오철민과 다른 선임들입니다. 오철민이 어디 있나? 장도연이 물었어요. 지금 생활관에 있을 겁니다. 대대장 이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장 데려와라. 헌병대원이 나가서 오철민을 체포해 왔어요. 오철민이 회의실에 끌려오자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철민 병장인가? 장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철민이 대답했어요. 김하늘을 때렸나? 훈련 지도 차원에서. 훈련 지도가 폭행인가? 장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뭐라고 했나? 어젯밤이요. 여긴 내 왕국이다. 니들 따위는 개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오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 말을 알았는지 오철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생활관에서 한 말인데 사단장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거짓말하지 마라. 장도연이 녹음기를 다시 틀었어요. 오철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긴 내 왕국이다. 니들 따위는 개미야. 오철민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장도연이 일어서서 모든 간부들을 쭉 훑어봤어요. 이 부대에 가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이강호가 보급품 빼돌린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물자 횡령까지 하고 있다. 간부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장도연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아, 발도 다쳤지. 네. 군화 벗어봐라. 하늘이 군화를 벗자 양말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훈련 부상인가? 장도연이 간부들에게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군화에 묻은 피가 내놈들의 죄를 증명한다. 장도연의 선언과 함께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감찰 체제에 들어간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이강호가 헌병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상무 중대장, 오철민 병장을 즉시 구속한다. 헌병대원들이 다가가서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 잠깐만요. 박상무가 절규했습니다.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장도연이 그를 노려봤어요. 그럼 들어보자.
저희는 그냥 전임자들이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상무가 변명했어요. 전임자가 하던 대로. 네, 이 부대는 원래부터 이랬습니다. 원래부터 이랬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는 건가? 장도연의 분노가 치밀었어요.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게 간부의 역할이다. 박상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오철민도 마지막 발악을 해봤습니다. 저는 후임들을 제대로 된 군인으로 만들려고 했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군인을 폭행으로 만든다고. 장도연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네가 뭔데 왕이냐? 장도연이 오철민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여긴 내 왕국이라고 했지. 오철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군대는 왕국이 아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곳이다. 장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 곳에서 젊은 병사들을 괴롭히다니.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강호가 김정훈에게 다가갔어요. 김정훈 소대장도 공모 혐의가 있다. 저는 직접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훈이 항변했어요. 직접 안 했다고 죄가 없나? 장도연이 그를 꾸짖었어요. 알면서도 방관한 것도 죄다. 게다가 면회소에서 거짓말까지 했지. 김정훈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제 면회소에서 한 거짓말들이 모두 기억났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때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단장님, 응, 말해봐라. 다른 신병들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늘의 증언에 간부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다른 신병들도 불러와라. 장도연이 명령했습니다. 헌병대원들이 나가서 신병들을 데려왔어요. 모두 하늘처럼 상처가 있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당했나? 장도연이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병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누가 때렸나? 병장 오철민과 다른 선임들입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증거도 명확하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일치했거든요. 이제 됐다. 장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박상무, 오철민, 김정훈 그리고 관련된 모든 간부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장도연의 최종 선고가 떨어졌어요. 부대는 즉시 재편성한다. 헌병대원들이 간부들을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오철민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늘아. 장도연이 하늘을 불렀어요. 네. 이제 괜찮다. 더 이상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고생 많았다. 장도연이 모든 신병들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대대장 이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단장님, 저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장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대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막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니 조치는 별도로 하겠다. 이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강호가 장도연에게 다가왔어요.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부대 전체를 뒤집어야겠다. 장도연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선 피해 병사들은 모두 치료받게 하고 장도연이 하늘과 다른 신병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간부진으로 교체한다. 이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간부들이 모두 끌려나간 후 조용해졌어요. 장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군대에서 벌어지다니. 형도 많이 속상하겠어. 이강호가 위로했어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야. 분노가 치민다. 장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때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응,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사단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했을 텐데요. 하늘의 말에 장도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괜찮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다른 신병들도 장도연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해주셔서 모든 신병들이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고생한 만큼 이제는 제대로 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장도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친 곳은 모두 치료받아라. 오후가 되자 새로운 간부들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강호가 미리 준비해둔 믿을 만한 인물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앞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간부들이다. 새 중대장이 신병들 앞에 섰어요. 앞으로는 정당한 훈련과 교육만 있을 것입니다. 신병들의 얼굴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저녁이 되자 장도연은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조치가 완료됐고 새로운 체제가 자리 잡았거든요. 이제 갈 시간이네. 하늘이 마지막으로 장도연을 찾아왔어요. 사단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는 괜찮을 거야. 장도연이 하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단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뭘? 왜 저희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궁금해했어요. 장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젊은 군인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면 다른 부대도 점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다. 앞으로 다른 부대들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야. 장도연이 다짐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도연이 차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봤어요. 이제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형, 정말 잘했어. 이강호가 말했어요. 고마워. 너도 수고했다. 장도연이 차창을 내리고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신병들이 모두 나와서 손을 흔들었어요. 하늘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장도연이 손을 흔들어 답례했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건가? 장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응, 끝났어. 이제 그 애들은 안전할 거야. 이강호가 대답했습니다. 부대가 점점 멀어지자 장도연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이 해결됐거든요. 정말 다행이다. 한 달 후 장도연은 다시 257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부대 시찰이었어요. 새로운 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죠. 부대에 도착하자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간부들도 자신감 있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 중대장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사단장님 오셨습니까? 부대 상황은 어때? 모든 것이 정상화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김하늘은 어떻게 지내나? 장도연이 물었어요. 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모범병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중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훈련장을 둘러보니 병사들이 즐겁게 훈련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간부들도 병사들을 존중하며 지도하고 있었어요. 하늘을 발견한 장도연이 그를 불렀어요. 김하늘. 네, 사단장님. 하늘이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모두 나았고 건강해 보였어요. 많이 좋아졌구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발도 괜찮고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어때?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즐겁게 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대답에 장도연이 안도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보니 병사들이 화기애애하게 식사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눈치 보며 먹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랑 같이 드시겠어요? 한 신병이 용기 내서 말했어요. 그래, 함께 먹자. 장도연이 흔쾌히 응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병사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부대 생활 어때? 정말 좋습니다. 간부들은 어떻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모든 대답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았어요. 장도연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정말로 이 부대가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간부들과 회의를 했어요. 부대 운영에 문제는 없나? 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새 중대장이 보고했습니다. 병사들 사기는 어때?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가혹행위 같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간부들의 대답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시차를 마치고 부대를 떠나려는데 하늘이 다시 찾아왔어요. 사단장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뭐 할 말 있나? 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사단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네, 제가 편지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사단장님을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하늘의 말에 장도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럼 언제 시간 될 때 연락해라.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늘이 기뻐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장도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장도연은 하늘의 어머니 최은정을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안녕하세요. 김하늘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장도연입니다. 장도연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도연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늘이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은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녀가 자책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가 자원 입대를 했는데 최은정이 계속 미안해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하늘이는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장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최은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혹시 하늘이가 전역하면 뭘 하고 싶어 하나요? 장도연이 물었어요. 대학에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형편이. 최은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도연이 제안했어요. 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최은정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가 아니에요. 하늘이가 받을 만한 일이에요. 장도연의 말에 최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장도연은 하늘의 가족을 지속적으로 도왔어요. 하늘이 전역한 후에는 대학 학비도 지원해줬습니다. 하지만 절대 큰 소리 내지 않았어요. 2년 후 하늘이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도연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도운 청년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어느 날 하늘이 장도연을 찾아왔어요. 사단장님, 안녕하세요. 하늘아, 오랜만이다. 대학 생활은 어때?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사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늘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데?
저도 군인이 되고 싶어요. 장도연이 놀랐어요. 군인이 되고 싶다고. 네, 사단장님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하늘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그때 사단장님이 저희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하늘의 말에 장도연이 감동했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장도연이 격려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괜찮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어요. 몇 년 후, 하늘은 정말로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장교 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젊은 장교가 되어 부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연은 가끔 하늘의 부대를 시찰하러 갔어요. 하늘이 병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하늘은 병사들을 존중하며 이끌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장도연이 흐뭇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구해준 청년이 이렇게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한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도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하늘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면회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초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장도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하늘이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제 부대에 새로 온 신병들 중에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사단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 애들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늘의 말에 장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라.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늘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사단장님. 응? 그때 왜 저를 도와주셨잖습니까?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하늘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을 했어요. 장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내게 준 은혜를 이제야 갚았다. 장도연이 말했어요. 은혜라고요. 제가 언제? 오래전 일이야. 넌 기억 못할 거다. 하지만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 장도연의 말에 하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면 돼. 장도연이 하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장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군대는 절대 젊은이들의 피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그의 신념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꿨고 그 청년은 다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정의의 순환이 시작된 거였죠.